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5%인데 전세 대출은 3.7이면은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깔아놓고 비아파트 전세는 죽여놓고 그러면은 공급은 이제 완전 소위 80%로 줄어져 있는데 금리는 무조건 유리하니까 여기 전세 무조건 튀는 거고 그럼 튀는 만큼 매매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됐다고 말하기는 싫지만은 이쯤 일을 안 할 정도면은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채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이제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올 한 해에 이제 상반기가 좀 부동산 어땠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는 일단 서울시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매가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1분기 1, 2월보다는 3, 4, 5월로 가면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뭐 내리 강세였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시장 좀 약세 지속 중에 전세 시세까지 약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막 지방소멸 이런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소위 그런 투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비유를 하는데 그 진격에 거의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막 월사나 월로제, 월마리아 막 이런 방벽이 있거든요. 방벽이 뚫리고 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점점 그 내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막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전세 강세 작년 하반기부터 났던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서 금리가 내려간 부분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갔고 제가 제 주택 가격 그 모형에서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어쨌든 미래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 올라간 만큼 집값 올랐고 그리고 전세가 강세는 금리 내려간 거에다 추가로 빌라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빌라 시장이 거의 준초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에서 전세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빠지고 아파트로 오니까 아파트는 단기에 그냥 상당한 공급 부족 이런 효과가 이어나면서 올해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차료 강세 기반의 매매가 강세에다가 또 지방소멸 이슈까지 얹어지면서 이제 수도권 시장은 좀 살아났고요. 상반기가 그렇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하반기에도 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형태의 대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여러 투심을 좀 회복하거나 하는 그런 대책들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내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시장 심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주택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어떤 수도권 뭐 서울의 매매가 상승은 전세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 다음 효과로 이렇게 매매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매매가만 올라가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전세가 올라갔는데도 매매가가 안 오른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2년 하반기랑 23년에 나왔던 그 시세 하락은 전세 하락과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장금리 내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급 시장 안에서 빌라와 아파트라는 그런 시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막 높아지면 사실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뭐 전세가가 막 올라가야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또 같이 또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율은 또 그냥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달라지는 거네요. 아니요. 우리나라 그냥 장기적인 초장기의 역사에서는 매매랑 전세는 늘 동행을 했어요. 근데 전세의 경우에는 오직 입주가 단계 좀 많을 때만 6개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가장 직전에 19년 상반기에 입주량 터졌을 때 그때 전세 시세 잠깐 마이너스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세는 새 아파트 들어오면 올라가거든요. 새 집이기 때문에 효용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신축 건설 공급과 전세 시세는 정방향이고 전세랑 매매도 거의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직 서울만 2008년부터 16년까지 물론 작은 기간은 아닌데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전에 매매가가 완전 고점 찍었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는 이제 낮은 레벨에 있었는데 전세 대출 2번 열어주니까 08년이랑 16년에 그때 전세가 이렇게 2배 올라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세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그때 보니까는 전세가율이 막
전세가율이 쫙 올라가더라. 그래서 매매는 약세고 전세가율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막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고 사실은 그냥 임차료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이 올라갔던 게 한국의 역사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수도권 광역시 보면은 전세만큼 매매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전세가 집값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던 게 네, 제가 그 멀티플 네. 서울이 그래서 2배다. 전세 2배다. 전세 7억이면은 매매가 14억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멀티플이 1.6에서 7배다. 전세 5억이면은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되는 거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방 소도시는 1.3배다. 전세 3억이면 한 4억 2천 정도 한다. 그다음 극단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주택은 현 전세 가격이 그 주택 생애 주기의 현가니까 그냥 전세 한 배다. 네. 전세 3억이면 그냥 그 집 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멀티플은 결국은 시장의 장기적인 걸 반영하면서 변화를 하지만은 뭐 당장 그렇게 크게 급락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지방은 멀티플이 현저히 내려가는 것 같고요. 수도권은 지방 소멸이 다 끝나는 과정까지는 그래도 멀티플이 좀 짱짱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유지되고 전세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매매는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뭐 전세 대책 하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네네네. 이제 하고는 있는데 예. 뭐 지금 빌라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 상승세가 좀 유지될 것 같다. 당분간 좀 전세가 올라갈 것 같다.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책이랄 게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제 1년간 국토부가 임차료 관련해서 이미 22년부터 네. 이런 역전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 안정 대책을 안 냈기 때문에 네. 거의 저는 이제 직무유기여 가지고 현 국토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아무런 기대를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데 22년은 뭐 금리가 올라갔던 기간이고 막 긴급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차료가 하반기부터 분명히 튀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서 비아파트 쪽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비아파트 다 월세야 되고 그럼 그쪽에 있는 전세 자금들이 다 아파트로 와가지고 또 아파트는 소형을 중심으로 전세가 초강세가 나오니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 대책을 낼 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요즘 되니까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막 부랴부랴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미 그 1년간 또 2년간 빌라 포비아가 너무 퍼져버려가지고 네. 저는 지금 대책 내는 게 너무 늦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냥 연말에 서울에 아파트 입주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 효과가 조금 낮아가지고 시장 안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은 안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세는 결국은 금리의 역수인데 금리 부분이 전세에 대해서 유난히 우호적인 그 전세 대출 금리가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 관련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전세가를 조금 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너무 저렴한 금리로 좀 빌려주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매매 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무조건 낮고 월세와 전세의 전환율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5%인데 전세 대출은 3.7이면은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깔아놓고 비아파트 전세는 죽여놓고 네. 그러면은 공급은 이제 완전 소위 80%로 줄어져 있는데 금리는 무조건 유리하니까 여기 네. 전세 무조건 튀는 거고 그럼 튀는 만큼 매매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의도됐다고 말하기는 싫지만은 이쯤 일을 안 할 정도면은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 요즘에 전세 사기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일반적인 분들은 나는 빌라 전세는 안 간다 이런 게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국토부가 또 일부러 전세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걸 낮추면서 전세 보증보험 탈락 빌라를 더 많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해 안 되는 수준이면은 강력한 의도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부양을 위한 강력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탈락하는 게 막 절반 이상이에요. 막 지금 네. 웬만한 곳들. 그러니까 다 지금 재계약하는 곳들은 기존 전세 금액 대비 더 낮춰서 지금 막 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면 네네.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대책이 뭐 좀 나올까요? 아까 말한 거 저는요. 다시 뭐 올린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되면 사실 지금 민간 레벨에서는 신규 주택 인허가나 이런 게 위축 네.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그의 안티테제로서 민간 시장이 너무 죽었는데 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중요하니까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냈단 말이에요. 네. 지난 2년 동안. 270만 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선언적인 그 숫자는 노태우 이후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안 지어진다. 네, 그때는 택조법이 있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뭐 다 수용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 270만 호 대부분은 다 도시 정비 사업으로 되겠다는 건데 정비 사업이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민간인데. 네. 근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택 공급하는 도심 내 그 역세권 사업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많이 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뭐 대응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가 정책 내는 거는 거의 언제 내냐면은 사실 국토부가 낼 것도 아니지만은 PF 관련할 때 이거는 금융부처가 대책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는 최근에는 임대차법을 폐지하자 하더라고요. 네, 입법 폐지. 그거는 법무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게 관료의 정자세인데 다른 부처 법이랑 다른 부처 일을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네가 수십 년에 걸쳐서 해왔던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거시장 안정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다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그냥 계속해서 안 듣고 있다가 자기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완전 정말 직무유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할 걸 하자. 그게 공공 차원의 주택 건설 촉진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 공급 계속 늘리겠다 이런 형태의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는 게 뭐 지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아파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뭐 딱히 뭐 정책이랄 게 뭐 약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 그게 없으니까 비아파트는 주택 공급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금방 대응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뭐 그런 게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빌라 시장의 전세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맞아요. 그 포비아가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극복이 되는 방식은 임차인 기준으로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일단 있으면은 결국 주도부가 보증보험료는 내주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노선 삼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1년에 막 4조씩 손실 보면서 그 돈이면은 시스템 개발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좀 보면은 뭔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공시 가격의 150%를 인정해주는 그런 전세제도 보증보험을 해주면서 공시가가 만약에 시세의 70%였다면 시세 70% 곱하기 150%는 시세의 105%이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보험이 된다면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빌라 하나 지을 때마다 5% 벌었단 말이에요. 전세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몇십 개 몇백 개씩 쫙 지었던 건데 그거를 국토부가 150이 너무 높나? 140으로 낮추자 하면서 140 갔다가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걸 다 인정하니까 좀 그런가? 그래서 90%만 하자 이러면서 막 126% 전세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탈락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다시 150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약간 조금 그렇게 또 150 갈까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와, 바보들 집합순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설마 그렇게 대책이 나오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책이 뭔가 좀 유의미한 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지금 빌라 쪽에서 계속 넘어오는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전세가 또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면 또 매매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인서울 입주가 적지 않으니까 전세 강세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완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12개월 동안에 상당히 전세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반부터 잡혔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잡혔는데 1년간 너무 놀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하나 뭐 약간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1주택자 종부세는 좀 아무리 비싸더라도 실거주를 하는데 종부세는 좀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시장에 만약에 정말 적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6.17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매우 물방망이었어요. 늘 정책이라는 거는 기대 대비 어떻게 나오냐잖아요. 그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지금 약간 좀 백지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과세를 강화하고 이런 방향의 대책을 낼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완화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완화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 그러면 어차피 국민
국민의힘은 과세 강화할 리가 없고 민주당도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적이라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우 완화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는 그 발언이 엄청난 안도감 그런 걸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언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투세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금투세도 21대 국회가 만들었는데 어차피 22대 국회고 지금은 22대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 금투세도 소위 유권자들이 싫어하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유예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 포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의 정치가 포획이 되는 건데 다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포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자산 시장이 결국은 정치를 포획시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포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산에 얼마든지 유리한 세제로만 부양책으로만 쓰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금리 낮춰라. 네. 재산세제 낮춰라. 상속세제 낮춰라. 금투세 전부 폐지하고 거래세도 더 낮춰라. 나중에는 뭐 그 자산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22대 국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레발일 수는 있지만 거의 벌써 포획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있으니 마나한 거예요. 과거랑 네. 약간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어떤 분위기가.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생각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이 방향이다 이렇게 있었고 그냥 시장은 그거를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22대는 분위기는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줄 것 같거든요. 포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있으니 만회하죠. 이게 그러면 일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야당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내부에서도? 네, 그 시장 전체가 아니라 시장의 다수에게 포획이 돼요. 그러니까는 유주택 가구가 60%고 무주택이 그렇죠. 40%라면은 유주택의 표가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힘이 센 그룹일수록 포획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서도 고가가 얼마 안 되지만 박찬대 의원 발언 배경은 뭐였냐면 그 몇만 세대도 안 된다. 현재 네. 기준으로는 종부세 내는 가구가 1세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결국은 종부세 낸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면제해버리자. 이런 발언은 결국에는 그쪽 세력에 포획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세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정치가 연결되는 거죠. 더 긴밀하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그 22대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산 세제는 유리하게 끌고 가겠구나. 그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한테는 계속해서 유리한 내용을 내고 그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전세 상승에 뭐 자산 세제도 좀 약간 유주택자한테 유리한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가격의 상승 요인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주택 자산이 말 그대로 자산화됐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따라가요. 네. 금리든 성장률이든 그런 걸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를 통제할 만한 적절한 정책들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22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뭐 급격한 금리 충격 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시장이 경착륙하겠지만 그런 경착륙 없이 어느 정도는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현재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회복은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시장 회복 환전하는 데는 시간 몇 년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급격한 충격이 없는 상태로 그냥 완만히 회복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중기 정도의 뷰고요. 장기는 피크아웃 코리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 쓰신 것처럼. 네, 장기는 뭐냐면 전 미래가 없다. 장기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시장에 포획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는 자산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성장을 거꾸로 끌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어느 순간 순차적으로 외곽에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서 월말이야 월사나 월로제 네. 순서대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코스를 가고 결국은 월로제도 함락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뷰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이제 15년 이상의 뷰를 생각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뭐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야 결국 부동산 관련한 여러 정책이 첫 번째 큰 꼭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초안 같은 거요. 제초안이 됐던 아니면 노후계획도시법이 됐던 아니면 이런 것도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제초안이든 막 이런 것들. 이미 제초안은 작년 11월 달에 여야가 한번 합의했는데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뭐 예. 폐지라든지 뭐 만약에 제초안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작년에 이미 단초가 나왔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제초안 매기지 말자. 네. 뭐 종부세도 안 매기는데 제초안 왜 매깁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냥 싹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선거 끝났으니까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동산도 자산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너무 중요해졌고
되고 네. 여기서의 거시경제는 한국도 있지만 미국이 있어서 미국 대선이 있을 이제 연말을 전후로 나타날 여러 가지 금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도권 과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걸 그냥 계속 냅둘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변화가 생기는 건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PF 요즘에 뭐 230조다 하면서 이거 위기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이 PF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F 전체가 230조라는 거지 230조 문제는 아닌데요. 네. 네, 다만 이 PF도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직무유예였는데 22년 10월부터 레고랜드 사태로 PF가 문제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23년 1월에 대우가 울산에 있는 프로지오 현장 하나를 딱 터뜨리면서 이제 확 바이럴되다가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이랑 금융부처가 등장해서 대주단들 다 모아가지고 대주단 협의체 구성해서 전국 180개 현장을 대주단들이 협의해서 관리하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터뜨리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150개가 쭉 관리되어 왔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뜬금없이 자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딱 나눠가지고 너네가 평가한 다음에 자구 대책을 감독원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올해까지 처리해. 갑자기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타임라인을 걸어버린 거예요. 연말까지 처리하라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건 뭔가 이거랑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PF 현장들이 많은 현장들이 공매로 나올 것 같아요. 공매로 나오고 그러면 자본력이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주체는 그걸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비수도권 사업장은 거의 뭐 매수 주체가 없다 해도 무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는 어떤 시장이 소멸하는 상태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현재 PF 씬에 있던 부동산 씬에 있던 시장에 존재하는 게 저는 진짜 피카우 코리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지방 소멸하는구나. 일단 수도권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심리가 기저에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지방에서 하는 주택 분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까지 정리하라고 하니까 뭐 손실 뭐 보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금융회사는 충당금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하면은 그냥 손실을 더 기록하면 되고 건설사는 채무 인수하면 책임 증명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인수하면 되는데 그래 지방사업장 그냥 인수하면서 건설사에 뭐 유형자산 좀 생기고 취득원가 이만한데 시세 유지 5만한 유형자산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건설 경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화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생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아예 뭐 폭발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정리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대 연착륙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방권은 상당한 경착륙 속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지방 건설 시장 말고 부동산 시장도 이미 초토화 중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설 시장에서도 PF가 그냥 초토화된다 이거 따름이지. 이미 부동산 시장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위축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막 지방 광역시 중에서 일부 이제 세대나 단지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이 약간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냉정하게 심리적으로 말해가지고 지방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을 거기도 전세 4억이면은 8억이잖아요. 네. 신축은 원래 구축은 전세 4억이면은 이제 6억 정도 되고요. 근데 8억짜리 부동산을 지방에서 취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수도권에 그렇죠. 있는 지금 거기서 불안한데. 취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거기서 그렇게 취득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피카우 코리아가 덮쳤다. 결국에 이 PF도 뭐 어떻게 막 우당탕탕 해결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뭐 터지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데 이게 또 지방에 또 더 많은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